다음 출장에 필요한 물건이 생각났어요. 침실에 들어가야 하니 비켜주세요. 안 돼. 지금 침실이 너무 어수선해서 당신이 보는 걸 원치 않아. 소파에 앉아 기다리면 내가 가져다 줄게. 경비팀을 불러서 증언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비켜요. 안녕하세요. 마음 정거장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배신을 직감하고 비행기 이륙 직전에 모든 것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간 한 여성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칠흑 같은 카메라 화면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 막 비행기에 오르려던 순간 집안의 CCTV 화면이 새까맣게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항공권을 취소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의 광경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4월의 어느 오후 김포국제공항은 숨 막힐 듯한 혼잡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의 후텁지근한 공기가 거대한 강화유리 창을 뚫고 들어와 특유의 항공유 냄새와 수천 명의 승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음과 뒤섞였습니다. 저는 국내선 출발 라운지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거대한 비행기들이 꼬리를 물고 이륙하고 착륙하는 활주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탈 부산행 K1113편 비행기는 45분 후에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어야 했지만 제 마음은 이름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초조함을 떨쳐내기 위해 저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저는 스마트홈 관리 앱을 눌러 강남구에 있는 제 아파트를 확인했습니다. 집에는 저의 유일한 동반자인 볼이라는 고등어 태비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2년 전 동물보호소에서 구조한 녀석이었죠. 보리는 순하지만 장난기가 많았습니다. 외로울 때면 책장에 뛰어오르거나 소파를 긁는 버릇이 있었죠. 제가 거실, 주방, 복도에 CCTV를 설치한 주된 이유는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보리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거실 카메라 화면이 로딩되기 시작했을 때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익숙한 연회색 소파와 손으로 짠 러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스마트폰 화면은 온통 새까만 어둠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공항 와이파이 신호에 문제가 생긴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앱을 껐다가 스마트폰에 네트워크 연결을 재부팅한 후 다시 로그인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깊은 어둠이 모든 화면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과 베란다 쪽 카메라로 전환해 보았습니다. 모두 신호 없음 상태였습니다. 그 새까만 화면들로부터는 무서운 침묵이 흘러나왔습니다. 저희 집 CCTV 시스템은 최신 고급 모델이었습니다. 정전 시에도 6시간 동안 작동을 유지할 수 있는 비상전원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죠. 게다가 전기나 인터넷 회선에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은 즉시 제 스마트폰으로 푸시 알림을 보내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을 나선 이후 지금까지 제 스마트폰은 아무런 소리 없이 조용했습니다. 이는 단 하나의 가설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전원을 차단했거나 집 안에 있는 신호 수신기에 직접 손을 댔다는 것이죠.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기 전 남편 민주는 아직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오후에 성남에서 중요한 파트너사 미팅이 있어서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조금 더 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제가 늘 신뢰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선한 사람이었고 제게는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서툴고 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죠. 바로 그 스마트 기기에
문외한인 듯한 모습 때문에 저는 완전히 경계심을 풀고 그 뒤에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고양이 보리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일에 대한 모든 생각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발 게이트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죠. 주변의 승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책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저의 작은 세계가 지금 거대한 폭풍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종종 여자는 자신의 보금자리에 대해 매우 강한 직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지금 그 직감이 제 머릿속에서 저 새까만 화면 뒤에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공항의 안내 방송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부산행 비행기 승객들에게 탑승 준비를 하라는 안내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기내 수화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제 옆에 있는 작은 여행 가방을 보고 여전히 기기 응답 없음이라는 글자가 떠 있는 스마트폰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제가 가면 이번 출장은 제게 큰 계약과 경력의 승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간다면 저는 절대로 일을 제대로 완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오늘 아침 민준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어떤 회피의 기색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주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이대로 비행기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설령 결과가 어처구니 없는 오해일지라도 제 눈으로 직접 제 집이 평안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은 어떤 경제적 계약보다 소중하며 저는 겉모습만 평온한 거짓 속에서 사는 것을 제 자신에게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준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규칙적인 통화 연결음이 한 번, 또 한 번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다시 걸었습니다. 그가 단지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두었거나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기를 속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통화 후에도 여전히 기계적인 소리뿐이자 제 인내심은 공식적으로 바닥났습니다. 평소 민주는 전화를 매우 빨리 받는 사람이었고 만약 바쁘다면 제가 안심할 수 있도록 짧은 메시지라도 남겨주곤 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침묵은 제 믿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은 최근 몇 주간의 기억 속 모든 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요즘 외출할 때마다 부쩍 몸치장을 했습니다. 기념일에 제가 선물한 비싼 향수를 자주 사용했죠. 하지만 전에는 향이 너무 진하다고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접대를 핑계로 자주 늦게 귀가했고 집에 오면 재빨리 샤워를 하고는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단지 남편의 고단함을 안쓰럽게 여겼을 뿐 다른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는 종종 너무 관대해지고 바로 그 관대함이 때로는 가장 완벽한 눈가리개가 되곤 합니다. 제가 멀리 떠나기 직전의 시점에 CCTV가 끊기고 민준이 전화를 받지 않는 이 우연의 일치는 제 생각 속에서 배신이라는 그림을 점점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머리에서 떨쳐내려 애쓰며 스스로를 의심 많고 남편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제가 더 이상 자신을 속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스마트 도어록 시스템에는 출입 기록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동 기록 부분에 접속했고 한 줄의 상태 메시지를 보고 심장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외부에서 비밀번호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저와 민준만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그 시간은 제가 막 공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민준은 성남에 간다고 했는데 왜 그 시간에 누군가 비밀번호를 사용해 집에 들어온 것일까요? 물건을 잊어버려서 가지러 돌아온 것일까요? 하지만 만약 물건을 가지러 온 것이라면 왜 그 직후에 CCTV가 고장난 것일까요? 민준을 변호하는 모든 논리는 명백한 기술적 증거 앞에서 힘을 잃고 비논리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맹렬한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항공사 서비스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제 주위의 공항 공간은 흐릿해지는 것 같았고 오직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표만이 남았습니다. 제 보금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침범당하고 있는데 다른 도시로 도망쳐서 일을 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납득할 만한 대답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지금 민준의 얼굴을 보고 그가 저를 어떻게 대면할지 알아야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배신은 치명적인 상처이며 저는 그 쓰라린 진실을 가장 마지막에 아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고양이 보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보리는 매우 겁이 많아서 익숙한 사람들만 믿었습니다. 보리가 낯선 사람에게 버려지거나 학대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저는 제 명예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본래 가난이나 고된 노동 같은 많은 것들을 인내할 수 있지만 자신의 침대 위에서 벌어지는 기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커다란 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저녁 노을로 옅은 노란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본래 관대하고 화려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숨막히고 함정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만을 당할 만큼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자문했습니다. 저는 아내로서 성공한 여성이면서도 남편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는 것을 잊지 않는 역할을 잘 해내려 항상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애써 쌓아 올린 완벽함이 그가 지루함을 느끼고 외부에서 새로운 것을 찾게 만든 핑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핸드백 손잡이를 꽉 쥐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준에게 전화를 걸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거는 전화 한 통 한 통은 그에게 흔적을 지울 시간을 더 벌어주는 경고일 뿐입니다. 저는 불시의 습격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진실이 가장 날 것의 상태로 있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저는 공공장소에서 미친 듯이 소리치거나 비참하게 우는 질투에 눈먼 여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냉정한 머리와 확고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그 문을 열고 제 운명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안내 방송이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부산행 비행기의 마지막 승객들을 부르며 곧 탑승구를 닫는다는 안내였습니다. 저는 출발 게이트를 향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한 항공 보안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제 얼굴이 창백하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손에 든 탑승권을 내려다보고 견인차에 의해 주기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는 비행기가 보이는 유리창 밖을 보았습니다. 단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저는 이 도시를 떠나 모든 의심을 뒤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한 걸음이
도망자의 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게이트로 향하는 사람들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확고한 결심을 하고 항공사 서비스 카운터로 직행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집안 사정으로 즉시 비행을 취소하고 싶다고 말하자 젊은 여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환불 수수료가 매우 높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집으로 돌아갈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저는 비행 취소 확인서를 받고 작은 여행 가방을 든 채 곧장 도착 및 출발 홀 출구로 달려나갔습니다. 자동 유리문 밖으로 나서자마자 서울의 뜨거운 공기가 제 얼굴에 확 끼쳐왔습니다. 공기는 매연과 경적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올림픽대로가 심각하게 막히기 시작할 것을 알기에 택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차로는 공항 지역을 빠져나가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저는 카카오티 앱을 열어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 가장 빨리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호출했습니다. 불과 몇 분 후 초록색 유니폼을 입은 기사님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길이 아무리 멀고 햇볕이 아무리 뜨거워도 강남구까지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사님 등 뒤에 앉아있자 강한 바람이 얼굴에 부딪혀 머리카락이 헝클어졌지만 제 정신은 온통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CCTV 관리 앱에 접속하여 화면이 다시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속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침묵하는 검은색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도어록 기록으로 들어가 복도에 설치된 초인종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민준이 전원을 끄는 것을 잊어버린 배터리로 작동하는 독립적인 장치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5분에 녹화된 짧은 영상을 보고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흐릿한 영상 속에서 날씬한 몸매의 한 여성이 저희 집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초조한 듯 계속해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확히 5분 후인 11시 그녀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현관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안에서 누군가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영상은 제 자존심을 꿰뚫는 한 자루의 칼과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제가 막 떠난 대낮에 그녀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오토바이는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빠르게 지나 잠실대교를 건너 송파구로 향했습니다. 저는 송파대로 양옆의 푸른 가로수들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쓰라림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저와 민준이 주말 오후마다 함께 산책하곤 했던 길이며 행복한 미래에 대한 수많은 약속이 담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길 하나하나가 저를 잔인한 진실,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는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침착해야 한다고, 지금 이 순간 감정에 휩쓸려 무너지거나 행동을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사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저는 기사님께 정문 로비가 아닌 경비실 앞에 멈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등장이 경비팀이나 익숙한 이웃들의 주의를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한 뒤 조용히 주민 전용 통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제 발걸음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타서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지만 눈빛에서는 무서울 정도의 단호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1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길고 텅 비어 있었고 통풍구를 통해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제 아파트 쪽으로 다가가 제가 직접 페인트 색깔을 골랐던 두꺼운 오크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지문으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전자 도어록의 경보음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백의 작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마지막 예비 수단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던 비상용 기계식 열쇠를 꺼냈습니다. 저는 열쇠를 구멍에 꽂았습니다. 제 손은 살짝 떨렸지만 의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조용히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 뒤에 나타날 모든 것에 대비하며 말이죠.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는 아주 작게 났고 아파트 복도의 정적에 거의 묻혔습니다. 저는 나무 문을 살며시 안으로 밀었습니다. 몸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작은 틈만 만들었죠. 제 첫 발이 거실의 시원한 나무 바닥에 닿는 순간 짙은 공기와 함께 강렬한 꽃향기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제가 극도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향기였습니다. 민주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이 집에서는 절대로 백합 향이 나는 에센셜 오일이나 향수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항상 약속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향기의 존재는 제 의심에 대한 확고한 긍정이었습니다. 거실은 커튼이 완전히 쳐져 있어 어두컴컴했고 두꺼운 천 사이로 늦은 오후의 희미한 햇살 몇 줄기만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가만히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문 여는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나와 제 다리에 몸을 비비던 고양이 보리가 지금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보리가 어딘가에 갇혔거나 더 나쁘게는 이 더운 날씨에 베란다 밖으로 쫓겨났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장을 지나갔고 제 시선은 결코 착각할 수 없는 한 가지 디테일에 멈췄습니다. 민준의 반짝이는 검은색 구두 옆에 뾰족한 굽의 얇은 스트랩이 달린 크림색 하이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구두는 분명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업무상 이동이 편리하도록 굽이 낮거나 플랫 슈즈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두는 과시적이고 화려한 스타일로 저의 소박한 스타일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뻔뻔한 침략의 상징처럼 제 집안에 당당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플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배신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온 마음을 다해 가꾸어 온 보금자리 안에서 살과 뼈를 가진 실체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안쪽으로 CCTV 시스템의 중앙 녹화 장치가 놓인 TV 선반 쪽으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전원 플러그는 콘센트에서 뽑혀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기만에 대한 말없는 증거처럼 말이죠. 저는 녹화기 윗면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장비는 아직 약간의 온기가 남아 있었는데 이는 전원이 차단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범인이 매우 경험이 많고 원격 감시를 막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한때 너무 순진해서 누구도 속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민준의 그 잔꾀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오크나무 커피 테이블 위에는 유리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안에는 아직 다 마시지 않은 과일 주스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잔의 가장자리에는 옅은 립스틱 자국이 있었는데 그 짙은 붉은색은 제가 공항에서 본 영상 속 여성의 취향과 일치했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던 이 공간이 이제는 낯설고 어두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마치 동정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낯선 손님이 된 기분이었고 침실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속한 연극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약해져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 진실이 가슴을 찢을 만큼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이죠. 저는 주 침실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안에서는 어떤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최신 유행가와 섞인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이 그 여자를 몇 번이나 이곳에 데려왔을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신혼 침대 위에서 무슨 짓을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침실 문 앞에서 몇 분간 가만히 서서 미친 듯이 뛰는 호흡과 심장 박동을 조절하려 애썼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결혼식 날의 기억, 평생을 함께 하자는 맹세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시는 붙일 수 없는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이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따뜻한 가정도 기댈 수 있는 남편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통스러운 진실 속에서 사는 것이 거짓의 모래 위에 지어진 가짜 행복 속에서 계속 존재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문손잡이에 손을 얹고 그 차가운 기운이 피부에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거나 민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그들이 변명하거나 은폐할 기회를 조금도 갖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화 모드를 켜고 손에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이한 평온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평안함에서 오는 평온함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위한 생사를 건 싸움에 뛰어들 준비가 된 사람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문을 밀고 들어가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거실의 나무 테이블 위를 가볍게 두드려 일부러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침실 안의 침묵은 즉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와 당황한 속삭임으로 깨졌습니다. 약 1분 후 침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단지 반바지만 입고 있었고 항상 단정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까치집처럼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낮은 온도로 에어컨이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거실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저와 마주쳤을 때 그의 얼굴 전체는 당황한 기색에서 핏기 하나 없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은 최대한 커졌고 마치 죽은 영혼이라도 본 듯한 경악과 극도의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떨리는 입술로는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겨우 몇 마디 마른 소리를 내뱉으며 제가 왜 지금 부산행 비행기에 앉아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비겁함과 거짓말로 가득 찬 하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시간에 성남에서 계약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왜 이런 상태로 집에 있느냐고 말이죠. 민주는 파트너 측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가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허둥지둥 설명했습니다. 그는 몸이 좋지 않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집에 돌아와 잠시 쉬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너무 피곤해서 돌아오자마자 잠이 들어 제가 건 전화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맹세했습니다.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탁한 물웅덩이를 덮으려는 더러운 진흙층 같았습니다. 저는 CCTV 선반 쪽을 가리키며 왜 장비에 플러그가 뽑혀 있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는 제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겼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지며 당황했습니다. 그는 아마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을 대충 정리할 때 자신도 모르게 전선을 건드려 플러그가 빠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다시 확인하겠다고 약속하며 제가 너무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준의 뻔뻔함은 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가 그런 어리석은 이유들로 저를 속이려 드는 방식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가 3살 배기 어린애라서 우연에 대한 동화 같은 이야기를 쉽게 믿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땀으로 축축한 얼굴에 제 숨결을 내뿜었습니다. 저는 다음 출장에 필요하다고 문득 생각난 개인 물품 몇 가지를 가지러 침실에 들어가야 하니 비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준은 당황하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두 손은 마치 그 안에 있는 끔찍한 비밀을 지키려는 듯 문틀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침실이 너무 어수선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면 자기가 잠시 정리하고 물건을 가져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필사적인 저지는 그 여자가 아직 방 안에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내연녀를 맹목적으로 보호하는 민준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잿더미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제가 겪고 있는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제3자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존경했던 지난 2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남자가 이제는 염치라고는 조금도 없는 비열한 자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기적인 향락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에 했던 모든 맹세들이 정교하게 연출된 연극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애원하며 제발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제가 항상 좋아했던 달콤한 단어들을 사용해 제 분노를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며 제게 잘못된 짓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지금은 얼마나 우습고 값싸게 들리는지요. 거짓말이 그의 피에 스며들어 그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억눌린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소리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의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을 꿰뚫어 보았고 쓴웃음이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저는 제 인내심이 바닥났으며 더 이상 단 1분도 그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해 아파트 경비팀을 불러 증언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 옆으로 비켜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는 경비를 부른다는 말에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이 일이 알려지면 이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그의 명예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완강하게 문 앞을 막아서며 뒤에 있는 치욕스러운 진실을 감추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애썼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침실 문 앞을 단호하게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은 매우 가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몸을 이용해 문의 모든 틈새를 가리려 했고 땀으로 젖은 얼굴로는 계속해서 제발 거실에 나가 앉아서 차분하게 이야기하자는 애원만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순간 침실 안에서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쾌한 최신 유행가였습니다. 그 즐거운 소리는 이 기만으로 가득 찬 짙은 분위기 속에서 이상할 정도로 어색하고 귀에 거슬렸습니다. 민주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온몸을 떨었고 이미 창백했던 얼굴은 더욱 푸르스름해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휴대폰이 거실 커피 테이블 위에 떡하니 놓여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벨소리는 멈출 기미 없이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그 주인이 바로 이 방 안에 있으며 아마도 즉시 끌 수 없어서 극도로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거짓말이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나는 것을 보며 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이 배신자로부터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들을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민준의 어깨를 세게 밀었고 그는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세게 돌려 침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가장 사적이고 신성한 공간이었던 그 방. 이제는 메스꺼움을 느낄 정도로 강렬한 백합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넓은 침대 위에는 이불이 구겨져 있었고 베개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명백하게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주위를 한번 훑어보았지만 문 쪽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고 있는 민준과 저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휴대폰 벨소리는 방구석에 놓인 커다란 오크나무 옷장이 있는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옷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 방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 때문에 억지로 눌러 참고 있는 숨소리였습니다. 민주는 당황하며 달려와 제 팔을 붙잡고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가능한 한 가장 냉정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옷장 손잡이를 잡고 힘껏 당겼습니다. 옷장 문이 활짝 열리면서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저와 민준의 옷가지들 사이로 한 여성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다리를 꼭 껴안고 얼굴은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 뒤에 숨기고 있었죠. 그녀는 마치 폭풍에 맞은 어린 새처럼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 위에서는 휴대폰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머리카락을 복도 영상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옅은 색의 원피스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극도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지아, 민준이 관리하는 부서의 젊고 아름다운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지아는 명절이나 회사 회식 때 종종 저희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게 서연 언니라고 다정하고 존경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지아의 재치와 민첩함을 매우 아꼈고 심지어 민준에게 그녀의 전문 업무를 더 많이 도와주라고 여러 번 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진실은 오랫동안 제가 가졌던 순진한 믿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눈물이 가득한 눈과 떨리는 입술로 저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젊고 활기찬 여성에게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자부심과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다. 현장에서 발각된 자의 비참한 굴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목구멍에서 극도의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한 여자가 이토록 뻔뻔하게 남의 집에 들어와 그들의 침대 위에 눕고 발각되자 이렇게 불쌍한 척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단 1초도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겁한 흐느낌은 저를 더욱 경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이 한순간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며 지아가 먼저 유혹했고 자신은 저항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즉시 지아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제가 용서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애원은 이제 제게 공허하고 무가치한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침실 한가운데에 서서 제 앞에서 떨고 있는 두 사람을 기이할 정도로 평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공항에서처럼 미친 듯한 분노나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실망에서 비롯된 차가운 냉정과 확고한 결단력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CCTV 플러그가 의도적으로 뽑힌 그 순간 이 집과
이 결혼 생활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아를 보고 그리고 민준을 보며 씁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분명 어려울 것이지만 이 가짜 조각들과 단 하루라도 더 함께 사는 것보다 1000배는 나을 것입니다. 저는 침실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굴욕감에 떨고 있는 두 사람을 차가운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옷장 안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로 얼룩진 화장을 가리기 위해 제 옷가지들을 이용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거나 저속한 말로 모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의 침묵이 아마 어떤 욕설보다 더 무서울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무의미한 애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냉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옷장 쪽으로 다가가 마치 바꿀 수 없는 판결처럼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아에게 즉시 옷장에서 나와 옷을 단정히 입고 3분 안에 제 집에서 사라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아는 구원을 바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경멸의 시선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옷장에서 나왔고 다리가 너무 떨려서 나무 바닥 위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보고 내연녀를 부축하려 달려들었지만 저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즉시 멈춰서야 했습니다. 지아는 침대 옆에 걸쳐있던 옅은 색의 원피스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어 몸에 대충 두르고는 침실 안의 화장실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공포에 질린 채 딸깍하고 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출입구를 막고 서서 민준이 그녀에게 접근하거나 말을 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너무 무정하게 굴지 말라고, 어쨌든 지아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어린애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건조하고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내연녀를 걱정하기 전에 자신의 낯짝이나 걱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모든 맹세를 배반한 것은 바로 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약 5분 후 지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여전히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명품 핸드백을 집어들었고 그녀의 손은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저는 거실 문 앞에 서서 그 핸드백을 즉시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아는 멍하니 저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커졌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분명 불법 가택 침입과 부정한 관계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개인 물품들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지아는 너무 놀라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마디도 반항하지 못하고 조용히 돌아서서 현관문 쪽으로 빠르게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아파트 복도를 따라 급하게 달려가는 발소리와 이어서 건조하게 울리는 엘리베이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저와 민준, 그리고 배신과 굴욕에 짙은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지아의 핸드백을 주워들었습니다. 안에는 역시나 무음 모드로 설정된 두 번째 휴대폰, 몇 가지 비싼 화장품, 그리고 특히 민준이 몰래 복사해 준 것으로 의심되는 비상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울음을 그쳤지만 여전히 영혼 없는 시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일어나서 거실로 나와 앉아 제대로 이야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걸음이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녹화 모드인 스마트폰과 지아의 핸드백을 손에 든 확실한 증거물처럼 들고 앞서 걸었습니다. 나무 바닥 위를 걷는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파편들을 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냉정했습니다. 거실에 나와 저는 1인용 소파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긴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민준과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지아의 핸드백을 커피 테이블 위에 놓았고 천장의 조명이 모든 것을 마치 막이 내린 연극처럼 선명하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 기만 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가 제가 출장 간 바로 그날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올 만큼 뻔뻔해졌는지 명확하게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솔직함이 우리가 모든 것을 끝내기 전에 그가 자신을 위해 최소한의 염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끊겨서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약 3개월 전 회사의 연말 회식 후에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아의 유혹과 그녀의 달콤한 말 앞에서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던 것을 탓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매우 사랑하지만 제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로 바쁠 때마다 집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관심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변명은 정말 우습고 저속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배신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외로움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보며 제가 한때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그 남자의 영혼이 완전히 텅 비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배신이 제 탓도 제 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이기적인 선택이었으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과 자존심이 결여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화를 내거나 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이 연극을 빨리 끝내고 환상 속에서 살았던 날들 이후에 제 삶의 평온과 자유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민준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얼굴 근육 하나하나가 혼란스러운 호흡에 따라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외곽의 호텔에서 가졌던 은밀한 만남들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일에 파묻혀 있을 때를 틈타 몰래 지아를 집으로 데려왔던 점심시간들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가 내뱉는 디테일 하나하나는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스마트폰은 조용히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의 저속한 자백과 비겁한 흐느낌 하나하나를 말이죠. 민주는 지아가 제가 없는 것을 확신할 때마다 이 아파트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직접 열쇠를 복사해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제가 원격으로 휴대폰을 통해 감시할 수 없도록 CCTV 시스템 전원을 끄는 방법을 지아에게 알려준 것도 자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토록 치밀하고 정교한 계산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보금자리를 쾌락의 장소로 만들었고 제 절대적인 믿음을 부정한 쾌락을 위한 값싼 장난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아가 가지고 있는 명품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우리의 공동 계좌에서 큰 금액을 사용해 그녀에게 사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디테일을 듣자 제 마음은 잿더미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돈은 우리가 다음 달 일본에서 결혼기념일 여행을 하기 위해 모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돈을 아내 몰래 내연녀를 위해 썼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오늘 점심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왜 그가 제가 막 떠나자마자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를 이곳에 데려왔는지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준은 제 비행이 길고 제가 부산에서 회의로 바쁠 것이기 때문에 CCTV에 신경 쓸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렇게 예민하고 단호하게 비행을 취소하고 현장을 덮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민준의 치욕스러운 자백은 스마트폰에 선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손에 확실한 증거를 쥐고 있다는 생각에 보이지 않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진술들이 있다면 앞으로의 제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 비열한 자와 더 이상 다투거나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제게 저지른 모든 일 이후에 제가 빈손으로 이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을 절대로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보며 그가 저를 친아들처럼 여기시고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제 부모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민준은 제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자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집이 대부분 제 부모님의 평생 모은 돈으로 계약되었고 결혼 전부터 제 개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월급에서 매달 이자를 갚는데 아주 작은 부분만을 기여했을 뿐입니다. 만약 이혼한다면 그는 자신이 빈털터리가 되고 한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극도의 경멸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주는 제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애원하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노예가 되겠다고. 저는 어떤 형태로든 제 옆에 거짓말쟁이와 비겁한 자가 있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어나 스마트폰을 들고 녹화를 중지한 후 영상을 이중 비밀번호로 안전하게 저장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보며 제 인내심이 정말로 바닥났다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최소한의 개인 물품을 챙겨 오늘 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를 단 1초도 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놀라움과 절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그렇게 냉정하고 단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미 밤이 늦었고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그의 문제라고. 마치 그가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온 것이 그의 문제였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더 이상 배신자의 거처를 걱정해 줄 책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즉시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충청남도에 계신 제 오빠에게 전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제 오빠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제 오빠가 성격이 불같고 여동생을 극도로 아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 오빠가 이 일을 알게 된다면 그에게 닥칠 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할 것입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큰 여행 가방 하나를 꺼내 거실 한가운데로 세게 던졌습니다. 민주는 여행 가방을 보고 그리고 저를 보며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굴욕감 속에서 침실로 터덜터덜 걸어가 자신의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소파 밑에서 막 기어나온 고양이 보리를 보았습니다. 녀석은 작게 울며 다가와 제 다리에 몸을 비비며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침실에서 한참을 서성였고 가끔씩 비겁한 훌쩍임과 옷걸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소리가 제게는 너무나 낯설고 역겹게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고양이 보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제 시선은 아직 커피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지아의 핸드백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다시 한번 열어 꼼꼼히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휴대폰 외에 안에는 강남의 한 대형 매장에서 구입한 주얼리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날짜는 정확히 작년 제 생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생일 바로 그날 그가 늦게까지 회의가 있어 바쁘다고 말하며 아파트 입구에서 급하게 산시든 꽃다발 하나만 가져왔을 때 그는 금은방에서 내연녀를 위해 비싼 목걸이를 고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실은 제 자존심에 가해진 마지막 강타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매일 밤 투덜거리던 회사의 매출 압박과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믿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었다고 느꼈습니다. 민주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며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겁한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몇 가지 큰 물건들을 창고에 두고 나중에 가지러 와도 되냐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물건이 오늘 밤 안에 다 치워지지 않으면 내일 아침 전문 이삿짐 센터를 고용해 그가 일하는 회사 사무실로 전부 보내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것이라고는 그 어떤 것도 제 시야에 단 1초도 더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만약 짐이 회사로 옮겨지면 자신의 모든 경력과 명예가 동료들의 뒷담화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갑자기 태도를 휙 바꿨습니다. 애원해서 극도로 비열한 적개심으로 말이죠. 그는 어쨌든 이 집에는 지난 2년간 자신의 기여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매달 은행 이자를 갚는 것은 그의 월급에서 나갔기 때문에 제가 그를 짐승처럼 이렇게 쫓아낼 권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이 떠나기를 원한다면 지난 2년간 집값이 오른 만큼에 상응하는 금액을 자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달콤한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자 민준의 비열함과 실리적인 본성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저는 경멸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신자를 향한 역겨움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모든 은행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지난 2년간 매달 이자로 낸 돈을 모두 합쳐도 제 부모님이 우리가 처음 이사 올 때 지불한 비싼 가구와 기타 부대 비용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가족의 공동 자금을 내연녀를 위해 쓴 것에 대해서도 그가 몰래 사용한 부가 신용카드 내역서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만약 재산 분쟁으로 법정에 가고 싶다면 기꺼이 끝까지 가겠지만 그때는 제가 최고 수준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해졌다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의 약점을 쥐고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법적 증거에 직면하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비겁함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만약 일을 크게 벌여 법정까지 가면 개인적인 명예부터 미래의 경력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은 분노와 무력감으로 핏줄이 설 정도로 여행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즉시 떠나지 않으면 제가 마음을 바꿔 그의 시골 부모님께 전화해 이 치욕스러운 이야기의 전말을 모두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나무 바닥 위로 여행 가방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귀에 거슬리고 무겁게 들렸습니다. 문에 다다랐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잠시 멈췄지만 아마도 자신에게 더 이상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복도로 나섰고 아파트 문은 건조하게 쾅 닫혔습니다. 집 안에는 광활하고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우뚝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녹초가 되고 완전히 기진맥진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침내 배신자는 집을 나갔지만 그가 제 마음에 남긴 깊은 상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이 쓰라렸습니다. 저는 고양이 보리를 안고 베란다로 나가 아래로 펼쳐진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량 행렬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저는 외로움에 둘러싸인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실패자의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값싼 기만 속에서 계속 사는 대신 용감하게 자유를 선택한 한 여성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아파트 문이 배신자를 떠나보내며 쾅 닫힌 후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공간은 이제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황량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보리를 품에 안고 두려움에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과 거친 숨소리를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벽의 모퉁이, 모든 물건이 방금 일어난 끔찍한 기만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필요한 옷 몇 벌, 중요한 신분증, 그리고 보리를 위한 물품들을 작은 여행 가방에 챙겼습니다. 저는 아파트 문을 굳게 잠그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폐허 더미에서 도망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진이 사는 평창동의 강변 빌라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부유하고 독립적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저를 감싸줄 준비가 되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차가 고급 빌라 문 앞에 멈추자마자 저는 수진이 이미 나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아까 전화기 너머로 들렸던 제 흐느낌이 그녀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수진은 서둘러 다가와 제 여행 가방을 받아들고 보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제 어깨를 꼭 껴안고 집 안으로 부축했습니다. 친구의 따뜻한 포옹에 지금까지 억눌렀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지는 저를 넓고 평온한 백단향 오일 향기가 나는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에게 감기를 예방하고 기운을 차리라며 파와 후추를 듬뿍 넣은 뜨끈한 전복죽 한 그릇을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앉아 천장의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나오는 빗줄기를 붉어진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수지는 맞은편에 앉아 휴지를 들고 제 뺨에 눈물 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 곁에는 수진이 있고 가족이 있고 앞으로 펼쳐질 빛나는 경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 같은 비열한 자 때문에 자신을 망칠 필요는 없다고요. 아주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죽을 가져오셨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죽을 조금씩 떠먹으며 온몸에 퍼지는 온기를 느끼며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지는 제가 수집한 녹음 파일과 증거들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민준이 직접 CCTV 플러그를 뽑은 일과 지아가 옷장에 숨어 있던 일을 이야기하자 수지는 화가 나서 커피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욕했습니다. 수지는 결혼 초에 저희에게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제 부모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히 그 집안에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의 집 손님방에서 누웠습니다. 고급스럽고 푹신한 침대가 있는 방이었지만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발치 작은 쿠션 위에서 깊이 잠든 보리를 보며 마음속이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처음 만났던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아직 착하고 성실하며 저를 하나하나 챙겨주던 시절을 말이죠. 저는 이 끔찍한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자문했습니다. 아니면 원래 그의 본성이 항상 그랬는데 제가 너무 눈이 멀어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배신은 과거를 꿰뚫는 한 자루의 칼과 같아서 모든 아름다운 기억을 흐리고 거짓되게 만듭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눈부신 아침, 햇살에 잠에서 깼습니다. 수지는 설렁탕과 오렌지 주스로 푸짐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오후에 만나기 위해 친한 선배인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제가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강해져야 하며
그 배신자에게 단돈 1원이라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눈에 담긴 결의를 보고 제 마음에도 힘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속임수에 넘어간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명예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수진의 집에서 이틀간 머물며 마음을 추스른 후 저는 대대적인 청소를 하기 위해 강남의 아파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제 생활 공간을 처리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가장 전문적인 산업 청소 서비스팀에 연락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오존 탈취기, 산업용 청소기, 전문 세척액 등 모든 장비를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와 수진이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제3자의 짙고 저속한 백합 향기가 여전히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있어 소름이 돋고 역겨웠습니다. 저는 청소 직원들에게 배신이 가장 뻔뻔하게 일어났던 주 침실부터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작업자들은 놀라운 전문성으로 일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의 존재로 더럽혀진 모든 침대 시트, 베개 커버, 그리고 큰 매트리스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이제 제게 거짓의 세균 덩어리와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것들을 큰 자루에 담아 조금의 미련도 없이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곧장 가져가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텅 빈 침실을 바라보며 민중과 지하의 마지막 물질적 흔적이 쓸려나가는 것을 보고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지하가 굴욕감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옷장 구석구석을 닦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침실에서 일하는 동안 저와 수지는 거실과 주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커플, 칫솔, 커플 수건, 그리고 서랍 속에 남아있던 부부의 공동 사진 등 모든 커플 용품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바로 버리지 않고 큰 상자에 모두 담아 시골에 계신 민준의 어머니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파경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로 말이죠. 저는 또한 복도를 따라 걸려있던 민준의 모든 초상화를 떼어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조용한 빈 공간만이 남았습니다. 집은 점차 원래 상태로 돌아가며 오랫동안 덮고 있던 가짜 행복의 껍질을 벗어던졌습니다. 저는 청소팀에게 깨끗이 닦은 후 계피와 레몬그라스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 집 전체를 훈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연의 따뜻하고 상쾌한 향기가 그 혐오스러운 인공 백합 향기를 점차 대체했습니다. 나무 바닥은 광이 나도록 닦였고 창문 유리는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해져 오후의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제가 거실에 몇 개의 싱싱한 해바라기, 화병을 장식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집이 진정으로 저의 숨결, 즉 순수하고 활기찬 기운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슬픔이 묻어나는 미소였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간을 정화한 후 제가 다음으로 한 일은 모든 보안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 열쇠 수리공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이 통합된 최신 독일제 스마트 전자도어록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또한 건물관리사무소에 민준이 사용했던 모든 비밀번호와 출입카드를 비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열쇠 수리공은 매우 꼼꼼하게 일했고 조용한 정오에 울리는 작은 드릴 소리는 마치 재생의 소리 같았습니다. 새로운 잠금 장치가 설치되자 저는 제 지문과 마지막 예비 수단으로 수진의 지문을 등록했습니다. 저는 오크나무 문에 반짝이는 새 자물쇠를 보며 이제부터는 어떤 배신자도 제 사적인 세계를 침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와 수지는 침실 용품을 모두 새로 사기 위해 강남의 고급 가구 센터로 갔습니다. 저는 차분한 하늘색 침구 세트, 편안한 라텍스 매트리스, 그리고 제가 항상 좋아했던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장식품들을 골랐습니다.
직접 새로운 물건 하나하나를 고르는 것은 제가 진정으로 제 삶의 주인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취향에 맞추거나 양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새천과 계피 오일 향기가 나는 새 침대에 누워 저는 절대적인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 여전히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시작하기에 정말로 깨끗하고 안전한 피난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3일째 되는 날 오후, 수지는 저를 N9EN 후의 거리에 있는 한 고급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김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더미와 은은하게 풍기는 종이 향기로 매우 전문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차분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법정에서 수년간 싸워온 사람의 예리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화창한 오후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큰 회의 테이블에 앉도록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지아의 핸드백과 민준의 자백이 담긴 녹음 영상이 있는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께 모든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CCTV가 꺼진 것을 발견했을 때부터 침실에서 그 두 사람을 현장에서 잡았을 때까지 말이죠. 김 변호사님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가끔 그는 검은색 가죽 수첩에 핵심 사항들을 메모했습니다. 제가 민준이 집을 반으로 나누자고 요구하고 지난 2년간의 은행 이자를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김 변호사님은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는 한국의 혼인 및 가족법에 따르면 이 집은 결혼 전에 제 개인 자금과 친정 부모님의 지원으로 구매되었기 때문에 제 합법적인 특유 재산으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매달 월급의 일부를 이자 상환에 기여한 것은 단지 가족의 공동생활비로 간주될 뿐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녹음 영상의 가치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민준의 혼인 파탄에 대한 고의적 과실을 입증하는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즉시 일방적인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와 민준이 부부 공동기금에서 내연녀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 사용한 부정 지출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 계좌 내역서를 수집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제가 민준이 협박하는 것처럼 어떤 돈도 보상하지 않고 집의 소유권 전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자신감과 전문성은 제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 법적 정의를 요구하는 주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3시간 이상을 들여 소장 초안과 필요한 증거 목록을 완성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게 자주 연락을 유지하고 민준이 감정적인 말로 심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절대로 독단적으로 합의하거나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배신자에 대한 제 인내심이 정말로 바닥났으며 이 소송에서 끝까지 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떠나 저는 수진 옆에 서서 광화문 광장 아래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눈부시게 켜지기 시작했고 강물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법률의 굳건한 보호와 진정한 친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오늘 밤 기운을 차리기 위해 제가 항상 좋아했던 해산물 구이를 먹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층 빌딩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배신의 파편들 속에서 점차 일어서는 강인하고 당당한 여성 박서연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강변 레스토랑에 앉아 저와 수지는 자유를 향한 여정의 순조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레드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준이나 지난 고통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에 대한 계획과 미래의 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저는 이 세상에는 탐험할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과거의 어둠 속에 자신을 파묻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은 정의를 실현할 것이고 저는 제 자신의 행복할 권리를 실현할 것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앞으로의 모든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집을 나간 후 제 삶은 새로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주 번호를 차단했지만 민준은 끈질기게 대포폰 번호를 이용해 매일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몇 번 전화를 받았는데 담배와 술에 찌든 그의 탁한 목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막 사업을 시작했던 옛 추억을 들먹이며 애원했고 어떨 때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제가 돈과 명예밖에 모르는 무정한 여자라며 남편이 가장 어려울 때 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강남 중심가에 있는 사무실에 앉아 익숙하지 않은 번호들로 계속해서 깜빡이는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민준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 정신을 괴롭히려 한다는 것을 깨닫자 가슴속에서 역겨움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업무용 메신저 앱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만약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 회사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의 극도의 이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장이 제 명예와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재산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종종 사무실에 들러 제 점심을 챙겨주며 민준의 수작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수지는 그 같은 남자는 원래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데만 능숙하고 강한 사람을 만나면 비겁한 본성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민준이 회사에서 일을 크게 벌이겠다고 협박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은 비웃으며 그가 한번 해보라고 누가 망신을 당할지 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괴롭힘 행위에 대한 소송 자료에 추가하기 위해 모든 통화 기록을 남기고 협박 메시지를 캡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수집하는 모든 증거는 배신자에게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 견고한 벽돌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사무실 건물을 막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민준이 갑자기 큰 콘크리트 기둥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초췌하고 지저분해 보였고 입고 있는 옷은 며칠 동안 빨지 않은 듯했으며 붉게 충혈된 눈은 적개심과 애원이 섞인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한 걸음 물러나 안전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민주는 큰 소리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하와 완전히 관계를 끊었으며 제가 용서해준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절하고 떠나달라고 요구하자 민주는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제가 실리적인 여자라고 소리치며 합당한 보상금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준의 뻔뻔함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며 어떻게 제가 그의 진짜 본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2년 동안이나 함께 살 수 있었는지 자문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건물 경비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주는 제 행동을 보고 당황하여 주차장 어둠 속으로 등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그의 초라한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보이지 않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배신자는 마침내 막다른 길에 몰렸고 자신의 가장 추악한 구석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저는 차에 타서 문을 굳게 잠그고 수진의 집으로 운전하기 전에 정신을 차리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하게 빛났지만 제 마음은 지금 진정한 평온만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야기는 마침내 시골에 있는 시댁 식구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제가 수진과 함께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뜨는 것을 보고 저는 한숨을 쉬고는 모든 애매함을 끝내기 위해 전화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막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다급하고 질책하는 투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고 제가 집을 차지하기 위해 이를 부풀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옛날 방식의 낡은 논리로 저를 훈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가끔 밖에서 바람을 피우는 것은 사회에서 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라면 인내하고 관용을 베풀어 가정을 지키고 이웃들에게 흉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요. 그녀는 제가 밤중에 민준을 집에서 쫓아내 친구 집을 전전하며 힘들게 만들었다고, 너무 무정하다고 저를 질책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저는 마음속에서 씁쓸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민준이 정말로 가정을 소중히 여겼다면 왜 그가 결혼식 날 그녀가 직접 사주신 침대 위에 내연녀를 데려와 눕힐 만큼 무정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만약 그녀가 제 입장이었다면 그 뻔뻔한 배신을 미소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고 물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시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는 민준이 유일한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가 직장을 잃고 집도 없이 살면 어떻게 살아가겠냐고요. 그녀는 오랫동안 쌓아온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민준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한번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서울로 올라와 아들을 다시 가르치고 양가 가족 앞에서 그가 무릎 꿇고 제게 사과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죄를 덮기 위해 가족의 정을 내세우는 것에 저는 극심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그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존경심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저와 민준의 결혼 생활은 그가 저를 속이기 위해 CCTV 플러그를 뽑은 그 순간부터 정말로 끝났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제 모든 일은 변호사가 대리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민준이 마지막 남은 염치라도 지키려면 모든 것이 법정에서 드러나 그의 명예가 완전히 무너지는 대신 합의 이혼 서류에 서명하도록 설득하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변호사와 법원을 언급하자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제가 돈밖에 모르는 실리적인 여자라고, 마음이 없다고 큰 소리로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이 제가 그렇게 쉽게 목적을 달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모욕적인 말이 점점 심해지자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제 손을 잡으며 제가 아주 올바른 처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댁이 잘못된 편에 서기로 선택한 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는 민준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책임질 의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해야 할 말을 모두 하고 나자 큰 심리적 부담이 덜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관용은 결코 나약함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저는 보리를 품에 안고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을 바라보며 이 마지막 장벽들을 넘어서기 위해 정말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곳에는 더 이상 거짓말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이기심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본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었습니다. 이때 제 상사인 당당하고 섬세한 여성분은
제 사생활에 대해 깊이 묻지 않고 대신 회사의 매우 중요한 유통 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를 제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맡았던 것 중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으며 높은 집중력과 예리한 결단력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불타는 정신으로 일에 뛰어들었고 하루의 대부분을 시장 데이터 연구, 전략적 파트너 미팅, 새로운 운영 방안 구축에 할애했습니다. 숫자와 전략을 지배하는 느낌은 제가 본래 가지고 있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가치가 성공적인 결혼이나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수년간 열심히 갈고 닦은 능력과 기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료들은 회의에서 다시 한번 결단력 있고 예리하며 에너지 넘치는 서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준의 방해 전화 때문에 어두운 얼굴이나 피곤한 눈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항상 가장 단정한 모습과 전문적인 태도로 나타나 모두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수지는 가끔 사무실에 들러 싱싱한 해바라기, 꽃다발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은 강인함과 항상 빛을 향해 나아가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일할 때 이상한 매력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독립과 자유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의 배신에 감사해야겠어. 그 덕분에 내가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나 자신을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프로젝트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스마트 창고, 관리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제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회사가 시범 운영 첫 달 만에 수십억 원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 프로젝트의 눈부신 성공은 제가 그룹의 지역 전략 이사로 승진하는 결정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경력의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임명식은 간소하지만 매우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새 명함을 손에 들었을 때 저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제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인생의 가장 혹독한 폭풍우를 극복하고 새로운 높이로 올라섰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받은 두둑한 보너스는 제가 이전에 지원받았던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해 부모님께 진 빚을 조기에 갚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 홀로 앉아 반짝이는 서울의 거리 풍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문득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민중과 배신에 대한 과거는 이제 제가 성공적으로 극복한 값비싼 교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생활 공간을 정화했고 법률 문제에 직면했으며 이제는 제 경력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승리자의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수진에게 오늘 밤 이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저녁을 먹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의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가장 빛나는 새 장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운명의 배를 조종하는 곳에서 말이죠. 그 주말 저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여행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고양이 보리를 데리고 충청남도에 있는 고향집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달리며 길 양옆으로 펼쳐진 푸릇푸릇한 논을 바라보자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짙은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서해안의 특징인 건조한 햇살이 마치 아직 아물지 않은 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하고 기만으로 가득 찬 서울은 이제 뒤로 물러나고 고향의 진솔한 평온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제가 며칠 머물다 갈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은 이른 아침부터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역력했지만 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감 있는 태도로 차에서 내리자 그들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마른 손을 꼭 잡고 따뜻한 향 냄새가 나는 안방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녀는
이혼이나 제가 겪은 고통에 대해 깊이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부엌으로 가셔서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말없이도 전해지는 어머니의 관용과 이해심에 저는 자신이 너무나 작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향긋한 연잎차를 끓여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뱃마루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빠에게서 민준의 치욕스러운 이야기 전말을 모두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두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사람을 잘못 볼 때가 있다고 말이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딸이 더 나은 방향으로 용감하게 방향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두 사람이 집을 사는데 지원했던 큰 돈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제 청춘이 너무나 큰 기만을 견뎌야 했던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더 많이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가치 없는 자들 때문에 삶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고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갓 구운 생선과 구수한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오빠는 만약 민준이 감히 시골에 내려와 애걸하거나 괴롭히면 그를 무사히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진정하라고 웃으며 조언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법이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새로운 직위와 두둑한 보너스로 이전의 집을 사기 위해 빌려주신 돈을 모두 곧 갚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이 부모님이 평생 모아 자식들이 든든한 버팀목을 갖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집을 지켰으니 그것은 나중에 제 몸을 지킬 제 개인 재산으로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시골의 밤은 정말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멀리 논두렁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와 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나무 침대에서 어머니 옆에 누워 마을의 소소한 이야기들, 항상 제 안부를 묻는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제가 감정적으로 여전히 매우 부유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거짓된 결혼 생활을 잃었지만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저는 보리를 품에 안고 평온한 심장 박동을 느끼며 고향의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내일 도시로 돌아가면 마지막 도전들을 마주하기 위해 몇 배는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향에 다녀온 지 2주 후 판사의 통지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 기일이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과 함께 매우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참석했고, 반면 민주는 그의 어머니와 다소 초라해 보이는 법률 상담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조정실에 들어서는 저를 보자마자 민주는 즉시 적대적인 태도에서 애원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제 손을 잡으려 하며 철저하게 준비된 사죄의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자신의 심각한 잘못을 깨달았으며 가정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수리할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즉시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매우 엄격하게 훈계했으며 그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관용을 베풀도록 강요하기 위해 도덕에 대한 무거운 말들을 사용하며 현명한 여자는 자식의 아버지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서투른 연극 앞에서 제 얼굴은 조금의 변화도 없이 차가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저를 대신해 혼인의 목적이 더 이상 달성될 수 없고 아내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한 외도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준이 내연녀를 집에 데려온 것을 부인하며
지아가 제멋대로 찾아온 오해일 뿐이라고 말하기 시작하자 김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녹음 영상을 재생하고 복도 CCTV에서 추출한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의 죄악이 담긴 영상과 소리가 울려 퍼지자 조정실 전체는 무서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민준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떨리는 입술로는 어떤 변명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굴욕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조정 판사님은 엄격한 눈빛으로 민준을 보며 이 증거들은 매우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님은 재산의 출처가 명확하게 증명되었고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민준이 집을 반으로 나누자고 요구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님은 민준에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려면 협의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탐욕스러운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강하게 제가 그에게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서류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2년간의 빚상환 기여금과 청춘 보상 비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가 지출한 금액이 그 수치의 5분의 1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인내심이 여기서 정말로 끝났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CCTV 플러그를 뽑았던 순간 옷장에 숨어있던 지아의 굴욕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법이 정한 것 외에는 단돈 1원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만약 그가 이 소송을 무리하게 계속 끌고 싶다면 이 자백 녹음 파일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고 그가 다시 취업하려는 그룹의 인사부에 직접 보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준은 제 눈에 담긴 냉정할 정도의 단호함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제가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휘둘리는 약한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정은 민준의 완고함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자유와 확신으로 가득 찬 기분이었습니다. 이 법적 싸움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저는 모든 것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이 결렬된 후 민준이 외도하다 아내에게 집에서 현장 발각되었다는 소문이 전문 분야와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심각한 직업 윤리 위반과 그룹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 이유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의 전 직장도 오랜 파트너들로부터 그의 개인적인 자격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여론의 압박과 동료들의 경멸은 민준을 완전히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에서 직무 정지를 당했고 수입이 심각하게 줄어들어 이전처럼 화려한 가짜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기 위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건물 경비팀이 제 요청에 따라 정문에서부터 그를 막았습니다. 비서가 그가 문 밖에서 소리치고 있다고 보고했을 때 저는 살짝 미소만 짓고 책상 위의 전략 보고서에 계속 집중했습니다. 배신자는 이제 자신이 뿌린 기만의 씨앗에서 자란 쓰라린 결과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으로부터 지아가 해고된 직후 민준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지방에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모든 잘못을 그의 탓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죄악의 동맹은 개인의 이익이 위협받자 결국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여러 번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이전처럼 크고 훈계조가 아니라 칭얼거리고 애원하는 투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좁은 원룸에
틀어박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너무 무정하게 굴어 아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다고 저를 질책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성인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민준에게 체면을 지키며 떠날 기회를 주었지만 그가 저를 대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탐욕과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더 이상 전화로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 일은 재구축 프로젝트의 연이은 성공으로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지역 전략 이사로서 첫 월급과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 액수는 많은 사람들이 꿈꿀 만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받은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전 빚을 갚기 위해 부모님께 큰 금액을 보내드린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셨지만 저는 이것이 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효도하는 제 자부심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저는 또한 강남 아파트의 침실 가구를 제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고급 제품들로 모두 교체했습니다. 완전히 새롭고 새 나무 냄새가 나는 공간 한가운데에 서서 저는 절대적인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배신에 대한 어두운 과거는 정말로 기억의 한 구석으로 멀리 물러났고 제 앞에 활짝 열린 빛나는 미래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제가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주변 세상도 훨씬 더 아름답고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이제 제게 신뢰에 대한 값비싼 교훈일 뿐이었고 단호하게 닫힌 오래된 장이었습니다. 저는 보리를 안고 베란다에 올라 화려하게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앞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와 민준 사이에 이혼 소송에 대한 공식적인 재판일이 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 후에 서울의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맑고 상쾌해졌습니다. 저는 매우 자신감 있고 평온한 마음으로 서울가정법원 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제 옆에는 꼼꼼하게 준비된 명백한 증거 서류를 든 김 변호사님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야위었고 눈은 수면 부족으로 울텄으며 예전의 권위 있는 남자의 기세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민준의 외도 증거가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꽤 빠르고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민준이 집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족 감시 시스템을 끈 과실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재판부 앞에서 공개된 복도 CCTV 영상과 자백 녹음은 민준이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제 변호사님이 결혼 전 친정 부모님의 자금과 제 합법적인 개인 소득으로 집이 마련되었음을 증명하는 모든 은행 서류를 충분히 제공했습니다. 민준이 집을 반으로 나누자고 요구하는 것은 혼인 기간 중 특유 재산에 관한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완전히 비합리적이고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수개 끝에 제 마음을 매우 가볍게 해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심각한 가족 갈등과 남편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 제 일방적인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산에 관해서는 법원은 강남의 아파트가 제 특유 재산임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는 이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소유권도 갖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민준이 그동안 가족 공동기금을 내연녀를 위한 개인적인 지출에 상당한 금액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그가 요구한 10억 원의 보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주는 매달 이자를 갚는데 기여한 공로금으로 소액만을 받게 되었지만 이 금액 또한 규정에 따라 제게 지급해야 할 정신적 피해 보상 의무에서 일부 공제되었습니다. 주심 판사가 재판 종료를 선언했을 때 저는
마치 지친 영혼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귀중한 자유가 명백한 법적 판결로 공식적으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외롭고 비참하게 패배한 모습으로 재판정을 나섰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복도 밖에서 아들을 붉어진 눈으로 안타깝게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법원 정문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오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눈을 찡그려야 했지만 제 마음은 조용한 기쁨과 행복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저와 악수하며 축하해 주었고 이것이 그가 혼인소송에서 얻어낸 가장 공정하고 합당한 결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헌신과 뛰어난 전문성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수지는 법원 정문 밖에서 눈부신 해바라기 꽃다발을 들고 일찍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꼭 껴안으며 마침내 제가 기만의 수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 중대한 사건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푸짐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는 항상 태양을 향해 피는 해바라기 꽃다발을 보며 이제부터 제 인생도 항상 그렇게 눈부시고 따뜻하며 자유로울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이혼 판결을 받은 운명적인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이제 이전에 감히 꿈꾸지 못했던 긍정적인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현재 최고의 화장품 그룹에서 전국 전략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일은 바쁘지만 영감이 넘쳐 제 경력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정점을 향해 나아가게 해줍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이제 정말로 저와 고양이 보리만의 작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는 제가 매일 정성껏 가꾸는 해바라기와 장미 화분들로 항상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 진 빚을 모두 갚았고 부모님께서 노후를 전원 생활의 즐거움 속에서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시골에 작은 텃밭을 사드릴 만큼 큰 돈을 모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저는 새로 산 차를 직접 몰고 가족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집에 내려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제가 예전보다 점점 더 젊고 아름다워졌으며 당당해졌다고 칭찬합니다. 저는 깊은 감사함으로 그 칭찬들을 받아들이며 저를 강철 같은 정신과 확고함으로 단련시켜준 지난날의 거센 풍파에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준이나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주기 전에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민준에 대해서는 수진에게서 그가 시골로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살며 생계를 위해 힘든 육체 노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며 사과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원했지만 저는 그가 돌아올 모든 길을 단호하게 차단했습니다. 배신자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용서는 완전한 망각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어두운 기억이 제 밝고 자유로운 미래를 흐리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이제 제 인생을 스쳐 지나간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슬픈 기억 하나가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기억의 어두운 구석에 깊이 보관되었습니다. 수지는 가끔씩 제게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보라고 넌지시 말하곤 했습니다. 제 주위에는 지금 성공하고 진실한 남성들이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지금 제 마음은 절대적인 독립과 자유로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 안에서 무한한 힘을 찾았기 때문에 기댈 새로운 어깨를 서둘러 찾지 않았습니다. 만약 언젠가 진정으로 진실한 사랑이 찾아온다면 저는 훨씬 더 냉정하고 성숙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 혼자의 삶은 여전히 매우 눈부시고 다채로울 것입니다. 오늘 밤 서울에는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초여름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따뜻한 거실에 앉아 품 안에서 깊이 잠든 보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영혼의 모든 작은 구석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음악 같았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다녀온 먼 여행의 기념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지난 2년간의 거짓된 결혼 생활이 인생 여정에서 얼마나 작은 모래 아래 불과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이 한없이 가볍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의 파편들은 제가 직접 다시 맞춰 자유와 행복이라는 이름의 완전히 새로운 인생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저는 다시 에너지 넘치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이며 제 인생의 가장 눈부신 정점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배우자의 배신이라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한 여성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에 이성적인 판단과 철저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주인공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셨을까요? 아니면 그녀처럼 모든 것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가 진실을 마주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You guys got tornadoes and then snow afterwards? What the? That's some like insult to injury shit. Can the state get a break? Well, fortunately for us, Mother Nature doesn't really answer to anyone. And if you ask, it may be painful to answer. It just makes things worse, man. Snowmania. I know they already freaked out for snow lightning. Snow thunder, right? Snowmania.